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목이 좀 무겁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어젯밤 분명히 편하게 주무신 것 같은데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으려고 발목을 내려다봤는데 어젯밤 신었던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니 피부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혹은 어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 바로 콩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신호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이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 콩팥 이야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박하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콩팥은 몸속 혈액을 걸러내는 수백만 개의 아주 미세한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쓰는 필터처럼 말이죠. 이 필터들은 혈액 속의 노폐물은 싹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영양분은 다시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이 필터를 통과하는 피가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하고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맑은 물을 걸러야 할 필터에 계속해서 끈적한 설탕물을 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걸러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은 끈적한 설탕에 막히고 상처나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 즉 당뇨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한 장기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콩팥 기능이 5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그저 좀 피곤하다 정도의 느낌만 주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붓는 그 작은 증상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콩팥이 주인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의 유일한 초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0년이 넘으셨는데 늘 나는 혈당만 좀 높지 아무데도 안 아프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아침에 붓지는 않으시냐, 소변에 거품이 많지 않으시냐 여쭤봐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웃어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감기 몸살로 병원에 오셨다가 혈액 검사를 하셨는데 콩팥 기능 수치 EGFR가 정상인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만성신부전 4기에 접어든 상태셨습니다. 환자분은 그제야 사실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부었다 고 털어놓으시더군요.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분들은 당뇨가 있어도 콩팥이 건강하고 어떤 분들은 유독 빨리 콩팥이 망가지는지에 대해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혈압관리나 생활습관의 미세한 차이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콩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특히 그 미세한 필터들이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에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면 속도를 늦추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콩팥이 우리에게 보내는 이 조용한 경고, 아침의 부종과 피로감, 그리고 밤중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그 증상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끈적한 설탕물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콩팥의 그 정교한 필터들을 망가뜨리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콩팥을 커피 필터에 비유했지요. 조금 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콩팥 하나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들이 약 100만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사구체 하나하나가 바로 그 필터입니다. 혈액이 이 사구체를 통과할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물과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적혈구나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들은 혈관 안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의 피는 어떻습니까? 혈당이 높다는 것은 피 속에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이 포도당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가 막지 않고 마치 끈적한 꿀이나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 끈적한 피가 100만 개의 미세한 필터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을 걸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콩팥은 이 끈적한 피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무리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구체 내의 압력, 즉 사구체 고혈압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무호스로 물을 뿌릴 때 호스 끝을 세게 누르면 물줄기가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물이 세게 나가니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 강한 압력은 호스 자체를 상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높은 압력은 사구체의 미세한 혈관벽을 계속해서 때리고 자극합니다. 연약한 필터는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해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섬유화 또는 경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린 필터는 다시는 예전처럼 부드러워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100만 개의 필터 중에서 10만 개가 망가지고 20만 개가 망가지고 그렇게 서서히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터가 상처를 입고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면 원래는 절대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쓰는 또 다른 비유는 어망, 즉 고기잡이 그물입니다. 건강한 콩팥의 필터는 아주 촘촘한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 단백질은 꽉 잡아두고 물, 노폐물만 빠져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해 필터가 손상되면 이 그물코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 사이로 우리가 애써 섭취한 귀한 단백질, 즉 물고기들이 마구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자잘한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현상. 그것이 바로 내 몸의 귀한 단백질이 콩팥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별개의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적어도 콩팥에 있어서는 이 둘은 악마의 한 쌍과 같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콩팥의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전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혈압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 피는 다시 콩팥으로 흘러들어가 이미 손상된 연약한 필터들을 더욱더 강한 압력으로 때립니다. 끈적한 피, 고혈당가 필터를 상하게 하고 그 결과 높아진 압력, 고혈압, 그 상처를 더욱더 헤집어 놓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결국 고혈압 약을 함께 드시게 되는 이유이며 콩팥 손상이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이유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왜 똑같이 혈당이 높아도 어떤 분은 5년 만에 콩팥이 망가지고 어떤 분은 20년이 지나도 비교적 괜찮은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아마도 개인이 가진 유전적 소인이나 혈당 변동폭 혹은 몸속의 만성 염증 수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끈적한 피와 높은 압력이라는 두 가지 주범을 잡지 못하면 콩팥의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콩팥이 이미 끈적한 피와 높은 압력으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콩팥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시도하십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행동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콩팥이 나쁘면 물을 많이 마셔서 씻어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건강한 콩팥이 아니라 이미 상처 입고 지쳐있는 병든 콩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하신 아주 성실하고 긍정적인 분이셨죠.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도 의사 선생님,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서 관리 잘할 겁니다. 라며 뻘뻘 웃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검진을 받으시더니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물로 콩팥을 청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하루에 4리터, 5리터씩 물을 억지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둥굴레차, 옥수수 수염차 등 온갖 차를 물처럼 드셨죠. 한 달 뒤 이분은 숨이 차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그리고 한꺼번에 마시는 바람에 몸속의 중요한 미네랄, 특히 나트륨 농도가 치명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은 한 달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앞서 콩팥을 필터라고 불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구멍이 막히고 손상된 필터에 평소보다 2배, 3배의 물을 강제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깨끗하게 뚫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수압이 이미 약해진 필터를 더욱더 망가뜨릴 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몸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이 많구나.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내보내야겠다. 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물이 많이 들어와도 그것을 소변으로 제때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 내보내지 못한 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쌓이게 됩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아침의 부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물이 혈관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오릅니다. 그 높아진 혈압은 다시 콩팥의 약해진 필터들을 때립니다. 또한 몸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피가 묽어집니다. 우리가 짠 국에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싱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피 속에 반드시 일정 농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나트륨, 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들이 이 물에 희석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이며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많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도대체 콩팥병 환자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늘 토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이 단계, 나이, 심장 기능,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적정 수분량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 누가 물 3리터 마시고 좋아졌다더라 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3기, 4기로 진행된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핵심은 억지로 물을 들이부어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콩팥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바로 그 주범, 즉 끈적한 설탕물과 콩팥을 때리는 높은 압력을 먼저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끈적한 피, 즉 고혈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게 치명적인 두 번째 주범이 바로 높은 압력, 즉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압력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또 그 소금 얘기요? 안 그래도 싱겁게 먹느라 사는 낙이 없어. 아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평생을 먹어온 그 짭짤하고 구수한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은 위로였고 땀 흘리고 먹는 된장찌개 한 숟갈은 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꾸 이 국물부터 먹지 말라고 하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실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가 왜 이토록 소금을 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피 속의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버리지 않고 혈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혈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빵빵해지겠죠. 이 빵빵한 압력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압력은 어디로 향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콩팥의 수백만 개 필터, 그 연약한 사구체로 향합니다. 이미 끈적한 피 때문에 상처나고 약해진 그 필터들을 이번에는 이 높은 수압이 사정없이 때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환자에게 저염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콩팥을 공격하는 창을 막는 것이라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를 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무조건 싱겁게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언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저 역시 실천하고 있는 의사의 비결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맛없게 먹는 법이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서도 영리하게 소금을 피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건더기 먼저 법칙입니다. 우리가 찌개나 탕을 먹을 때 나트륨의 90% 이상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두부, 채소 같은 건더기에는 의외로 소금 함량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한 숟갈, 국물 한 숟갈을 번갈아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국물을 마시게 되죠.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식탁에 찌개가 올라오면 밥보다 건더기를 먼저 드십시오. 숟가락으로 국물은 뜨지 말고 젓가락으로 두부, 호박, 고기, 채소 같은 건더기를 먼저 다 건져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건더기로 먼저 배를 채우고 나면 포만감이 생겨서 정작 짠 국물은 거의 마시지 않게 됩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으로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소금이나 후추를 넣기 전에 반드시 식당 이모님께 여기 뜨거운 물 한 컵만 주세요 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먼저 맛을 봅니다. 이미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싱겁다면 내가 평소 넣던 소금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맛을 본 뒤 그래도 싱겁게 느껴진다면 소금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방금 받아온 뜨거운 물을 조금 부으십시오. 우리 혀는 뜨거운 온도에서는 짠맛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온도를 높여 혀를 속이는 것이죠. 또한 물을 부어 전체적인 염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혈압 높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외식 비결입니다. 마지막 비결은 간은 맨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끓이기 시작할 때부터 간장, 소금을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끓으면서 맛이 우러나오고 수분이 증발하면 처음에 맞췄던 간은 점점 더 짜게 변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물을 붓고 간을 또 맞추게 되죠. 간은 항상 불을 끄기 직전 맨 마지막에 하십시오. 맛이 이미 다 우러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간을 맞추면 훨씬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혀에 직접 닿는 첫맛을 낼 수 있어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압을 OMILLIMETROFMERCUROI 1령 MILLIMETROFMERCUROI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의 콩팥이 견뎌야 할 압력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콩팥을 살리는 일은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상에서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먼저 집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콩팥을 지키는 방패로서 소금, 즉 나트륨 조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압력을 줄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 자체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나이 들수록 근육 빠진다고 단백질 잘 챙겨 먹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단백질이 문제라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오? 맞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제가 100%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 관리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콩팥병 환자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면 근육이 빠지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콩팥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 특히 근육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벽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벽돌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은 넘어짐, 골절, 그리고 전반적인 쇠약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1.2배 더 드셔야 합니다. 라고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과 콩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어르신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4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콩팥 필터가 이미 끈적한 피, 고혈당,
와 높은 압력, 고혈압에 시달려 상처나고 지쳐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벽돌로 쓰이고 난 뒤 반드시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소질소, 번라는 노폐물입니다. 이 요소라는 찌꺼기를 몸 밖으로 청소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이것을 쓰레기 처리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하루에 100대의 쓰레기 트럭, 단백질 찌꺼기, 이 들어와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는 거대한 처리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콩팥은 어떻습니까? 이미 절반쯤 불이 나서 일꾼, 필터들이 지쳐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처리장에 평소와 똑같이 100대의 쓰레기 트럭을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장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쓰레기는 밖으로 넘쳐흐를 것입니다. 그 넘쳐흐른 쓰레기, 요소질소가 다시 피를 타고 돌면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요독증입니다. 몸이 가렵고 극심하게 피로하며 입에서 냄새가 나는 증상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40% 정도로 떨어져 계셨는데 만성 신부전 3기 말 근감소증을 걱정한 자제분들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잔뜩 사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기력 찾으셔야 한다 면서요. 이분은 고기 반찬에 맵기 단백질 쉐이크까지 타서 드셨습니다. 근육이 붙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 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 EGFR가 20%대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쓰레기 트럭을 감당하지 못한 콩팥이 결국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예정보다 훨씬 빨리 혈액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약계에서는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붉은 고기나 유제품 같은 동물성 단백질 이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산, 애시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이 산을 중화시키는 일까지 추가로 맡아야 합니다. 이미 쓰레기 처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불까지 지르는 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미 약해진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양을 조절하고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고기, 계란, 보충제를 챙겨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총량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량 안에서 콩팥을 덜 힘들게 하는 단백질, 즉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콩으로 채워 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콩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즉 소금, 나트륨, 과 단백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압력을 줄이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었죠. 이쯤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한숨부터 내쉬실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줄여라. 도대체 나이 들어서 무슨 낙으로 살란 말이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의사도 놀란 콩팥 관리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관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을 적극적으로 돕는 음식들,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황금식품들을 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제 환자분들에게 꾸준히 권해드려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몇 가지 콩팥 지킴이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식품은 바로 콜리플라워, 우리가 흔히 꽃냥배추라고 부르는 채소입니다. 이 하얀 꽃송이처럼 생긴 채소가 왜 콩팥의 보물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칼륨, 포타슘 함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멎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들은 감자나 시금치처럼 칼륨이 많은 채소를 마음껏 먹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콜리플라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콩팥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대체 식품입니다. 밥 대신 콜리플라워를 잘게 다져서 콜리플라워 볶음밥을 해 드시거나
감자 대신 푹 삶아서 으깨 드시면 포만감은 물론이고 콩팥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서 끈적한 피가 콩팥 필터를 때리면서 상처와 염증을 만든다고 했죠. 이 콜리플라워는 그 염증에 직접 작용해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황금식품은 붉은 피망, 즉 빨간색 파프리카입니다. 알록달록한 파프리카 중에서 왜 하필 붉은색일까요? 붉은색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녹쓰는 것, 즉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콩팥 필터가 높은 혈당과 혈압에 시달릴 때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를 파괴합니다. 붉은 피망은 이 과정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붉은 피망 역시 칼륨 함량은 매우 낮으면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콩팥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황금식품은 기름진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기름진 게 어떻게 몸에 좋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선들의 기름은 우리가 피해야 할 동물성 지방과는 차원이 다른 착한 기름,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오메가-3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콩팥 필터에 생긴 그 미세한 염증들을 가라앉혀 줍니다. 또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오절에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붉은 고기 대신 콩팥에 부담을 덜 주면서 오히려 염증을 잡아주는 이 생선 단백질로 식단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콩팥 환자의 외줄타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비결입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붉은 고기 반찬만 고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나빠지자 부인께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나 꽁치를 찌거나 구워서 올리고 밥에는 콜리플라워를 섞고 반찬으로는 붉은 피망을 볶아드렸습니다. 6개월 뒤 이 환자분의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무엇보다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멈추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음식들만으로 이미 망가진 콩팥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위약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황금식품들은 더 이상 콩팥이 망가지지 않도록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라도 최대한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막을 쳐줄 것입니다. 콩팥 관리는 빼기가 아니라 이로운 것들로 현명하게 더하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6절까지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 주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금과 단백질을 조절하고 콜리플라워나 붉은 피망, 좋은 생선 기름을 챙겨 먹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음식만큼이나 매일같이 입에 넣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와 고혈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불청객을 안고 사십니다. 바로 통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쑤신다, 비가 오려나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통증을 참다 못해 어르신들은 아주 쉽게 약국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아픈데 먹는 약 주세요 라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소염진 통제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적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염진 통제를 마치 소화제나 비타민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아프면 먹는 거지 먹고 통증이라도 없어야 살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와 콩팥병 3기를 진단받고 제가 처방해드린 약을 드시면서 혈당, 혈압 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계시던 70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하러 오셨는데 콩팥 기능 수치 EGFR가 불과 석 달 만에 40%에서 20%대로 수직 추락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식사를 잘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약을 새로 드신 게 있으세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사실은 의사 양반 몰래 옆 동네 정형외과에서 허리 주사 맞고 약을 새로 타먹었어. 선생님이 주는 약으로는 도저히 아파서 못 살겠더라고.
거기 약 먹으니까 싹 낫는 것 같길래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처방한 약에 더해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소염 진통제, 심지어 약국에서 사신 진통제까지 하루에 3종류의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도대체 이 염증을 잡는 진통제가 왜 콩팥에 이토록 치명적일까요? 이유는 콩팥으로 가는 피를 말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콩팥의 필터, 사구체들은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이 필터들이 건강하게 일하려면 항상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콩팥은 스스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부족하니 혈관을 넓혀서 피를 더 많이 들어오게 해라. 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소염 진통제는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증과 염증을 줄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밭, 염증을 끄기 위해서 그 밭으로 가는 물 파이프 자체를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콩팥은 어쩌다 한두 번 파이프가 잠겨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끈적한 피와 고혈압, 높은 압력으로 인해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의 지친 콩팥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피가 부족해서 목말라 죽겠는데 그나마 혈관을 열어주던 마지막 생명줄 프로스타글란딘 마저 이 진통제가 싹둑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기면 수백만 개의 필터들은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해 그대로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급성신손상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복 불가능한 만성신부전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적군인 이유는 약을 먹었을 때 환자 본인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이 사라지니까요. 내 무릎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내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위약계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은 비교적 콩팥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소염, 염증을 잡는다 기능이 들어있는 대부분의 진통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통증을 무조건 참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당뇨와 콩팥을 관리하는 주치의는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먹는 감기약 하나, 파스 한 장까지도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서 약 좀 먹었다. 는 그 사소한 행동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밀어넣는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십시오. 자, 7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4절에서는 소금 줄여라. 5절에서는 단백질도 조심해라. 7절에서는 아플 때 먹는 진통제도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조심해라.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싶은 마음에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콩팥병 관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달픈 길인가 싶어질에 겁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희망을 붙잡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72살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김 선생님은 제가 5절에서 말씀드린 고기 반찬을 너무나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남성분으로 매 끼니 맵고 짠 국물에 밥을 말아 드셔야 직성이 풀리셨죠.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도 사람이 먹는 낙으로 사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라며 버럭 화를 내시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 EGFR가 2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보통 콩팥 기능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만성신부전 4기라고 부릅니다.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5기, 즉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8이라는 숫자는 이분이 지금 당장 투석실 문턱에 서 계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원칙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혈관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겠습니다. 그날 평생 큰 소리만 치시던 그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의사 양반, 제발 나 투석만은 안 받게 해주시오. 내가 뭐든지 다 하겠소. 딱 3개월만 시간을 주시오. 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로서 저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 필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3가지만을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것들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모든 국물을 끊으십시오. 4절 내용, 찌개, 탕, 라면 국물은 입에도 대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십시오. 둘째, 붉은 고기를 끊으십시오. 5절 내용,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일주일에 2번, 기름진 생선이나 두부로 드십시오. 셋째, 식사하시고 30분 뒤에 딱 30분만 집 앞을 걸으십시오. 그 다음 3개월은 그분께 지옥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맵고 짠 국물이 생각나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으셨고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그분이 초조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함께 피검사 결과지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콩팥 기능 수치 EGFR가 28에서 35로 올라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완치된 것일까요? 김 선생님의 망가졌던 콩팥 필터가 다시 새 것처럼 살아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은 그런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린 필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5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김 선생님이 지난 3개월간 국물을 끊고 저염식, 단백질을 조절하고 저단백식, 식후의 거름, 혈당 조절으로써 아직 살아남아있던 콩팥 필터들의 부담을 극적으로 덜어주었다는 뜻입니다. 100명의 일꾼 중 72명이 이미 쓰러졌는데 나머지 28명이 일꾼에게 계속 100명분의 1을 시키던 것을 딱 28명분의 1만 하도록 줄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지쳐서 파업 직전이던 그 28명의 일꾼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계에서 논의되는 콩팥 기능의 가역성, 리버저빌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파괴된 것은 돌릴 수 없지만 기능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기절해 있던 녀석들은 깨울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날 김 선생님은 3개월 전과는 다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5년이 넘게 투석을 받지 않으시고 30대의 수치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외래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남아있는 내 콩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잡는 그 작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8절에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의 노력이 콩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짠 국물을 참았고 붉은 고기를 줄였으며 식후에 30분씩 걸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 콩팥을 도울 수 있다면, 심지어 잠을 잘못 자는 습관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콩팥 건강이라고 하면 음식과 운동 이 2가지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들을 봐온 노의사의 눈에는 이 2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제3위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잠, 즉 수면의 질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잠자는 거하고 콩팥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요? 나는 나이 드니까 새벽에 잠이 없어져서 걱정이구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전립선 문제로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을 가시느라 통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중에 깨는 잠, 그 토막잠이 우리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놀랍도록 정교한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은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할 때 콩팥은 혈압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거르기 위해 전력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 혈압 강화, 나이타임 디핑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낮보다 밤에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혈압이 떨어지는 밤 시간 이 콩팥에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자 수리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 끈적한 피와 높은 압력을 견뎌내느라 지치고 상처 입은 수백만 개의 필터들.
이 필터들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미세한 상처를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밤입니다. 콩팥의 필터 기능, 사구체 여과율, 이휴식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자꾸 깨거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설치거나 걱정거리가 많아 얕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쉬지 못하고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야간 고혈압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제안과도 같은 일입니다. 낮 동안에도 시달렸는데 마땅히 쉬고 재정비해야 할 밤 시간까지도 높은 압력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전투태세로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친 일꾼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계속 채찍질을 하면 그 일꾼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콩팥의 필터들은 복구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영구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이 최근 의학계에서 수면의 질을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가속화하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얕아지는지, 수면 부족이 정확히 어떤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콩팥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혈당, 혈압약도 잘 드시고 식단 조절도 완벽에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콩팥 수치만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문제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1분에 몇 번씩 숨을 멈추니 콩팥이 밤새도록 산소 부족과 고혈압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콩팥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낮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어떻게 자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밤늦게까지 TV를 보시진 않습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진 않습니까?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저녁 식사 후, 특히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에게 진정한 휴식의 밤을 선물하십시오. 우리가 잠든 그 8시간 동안 콩팥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일을 준비할 힘을 얻습니다. 그 고요한 치유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콩팥을 위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고 6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4절, 5절, 7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가 밤에 어떻게 자야 하는지 9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 황금 열쇠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치료 행위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요. 밥 챙겨 먹고 잠자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오. 네, 진료실에서 제가 어르신, 운동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열애아홉은 이런 표정,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러닝머신을 뛰는 모습을 상상하십니다. 그러니 지레 겁부터 먹으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고, 저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이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콩팥을 살리는 황금 운동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면 심지어 땀을 뻘뻘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후 30분 걷기입니다. 제가 운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굳이 식후 30분 걷기라고 시간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절에서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끈적끈적한 설탕물, 즉 식사 후에 치솟는 식후 혈당 이 콩팥에 미세한 필터들을 때리고 상처 입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설탕물 이 콩팥까지 도달하기 전에 재빨리 다른 곳에서 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밥,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은 포도당이라는 설탕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혈관에 설탕 한 봉지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TV 앞에 드러눕거나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설탕은 갈 곳이 없습니다.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췌장을 닥달해 인슐린을 쥐어짜내게 만들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 설탕물은 결국 콩팥으로 흘러들어가 그 연약한 필터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로 이 순간 이 설탕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식후 30분 이내에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소비 공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입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이 허벅지 근육이 즉각 주인님, 나 지금 움직여야 하니 에너지를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혈액 속에 넘쳐나던 그 설탕, 포도당을 낚아채서 자신의 연료로 활활 태워버립니다. 놀라운 점은 이때 근육은 굳이 인슐린을 기다리지도 않고 설탕을 직접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췌장에 부담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구세주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콩팥의 필터들을 망가뜨릴 뻔했던 그 끈적한 설탕물이 콩팥에 도달하기도 전에 허벅지 근육이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깨끗하게 소각되어 버린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침 공복에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밥 먹고 30분 어슬렁거리며 걷는 것이 혈당 조절과 콩팥 보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위약계가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타이밍 2, 강도를 이긴 것입니다. 제가 8절에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투석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세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물을 끊고 고기를 줄이고 그리고 식후에 30분씩 걸었던 것.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빨리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거실을 어슬렁거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후에 앉거나 눕지 않고 근육을 움직여서 혈당을 태워버리는 그 행위 자체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약은 지금 당장 내 두 발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팥을 지키는 거의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짠 국물을 피하고 4절, 단백질 쓰레기를 줄이고 5절, 식후에 걷고 10절, 밤에 푹 잠을 잤습니다. 9절. 이것들은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 제목에서 의사도 놀란 콩팥 관리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콩팥 관리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콩팥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군을 보내주는 아주 영리한 공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지원군이 바로 칼륨, 즉 포타슘입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콩팥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니, 의사 양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콩팥 나쁘면 칼륨, 포타슘, 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거 먹으면 심장 멎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라며 저를 나무라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절반의 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초기 콩팥병 환자분들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며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내용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미 만성신부전 4기, 5기, 말기로 진행되었거나 혈액투석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잊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고칼륨혈증은 즉각적인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독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칼륨 섭취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제 막 당뇨 합병증이 시작되려 하거나 콩팥 기능이 1에서 3기, EGFR 30 이상 정도로 아직은 버텨주고 있는 상태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4절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나트륨, 소금을 지목했습니다. 나트륨이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높이고 그 압력이 콩팥 필터를 때려 부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나트륨을 견제하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에서 마치 시소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칼륨이 풍부한 음식, 채소, 과일 등을 먹으면 우리 몸은 칼륨이 들어왔네? 그럼 짝꿍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칼륨은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될 때
나트륨 위 손을 꼭 잡고 함께 빠져나갑니다. 즉, 칼륨은 몸속에 짠 소금기를 배출시켜주는 천연이뇨제이자 천연혈압약인 셈입니다. 제가 의사도 놀랐다고 표현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초기 당뇨병성 신증 환자분들이 콩팥 나빠질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칼륨이 들어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택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륨은 없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흰쌀밥, 흰국수, 흰빵입니다. 이것은 콩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의 압력을 낮춰줄 유일한 아군인 칼륨의 지원은 끊어버리고 밥, 빵, 국수 같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콩팥을 때리는 끈적한 설탕물, 고혈당, 만 잔뜩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원군은 끊기고 적군만 늘어난 셈이니 콩팥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콩팥병에는 무조건 저칼륨식이라는 말만 믿고 3개월 내내 거의 모든 채소를 물에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잡곡밥도 끊고 흰쌀밥만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콩팥 수치 EGFR는 물론이고 혈당과 혈압까지 모두 나빠져서 오셨습니다.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줄 칼륨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콩팥 필터만 더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풍부한 현미밥이나 바나나, 토마토 등을 마음껏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총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콩팥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콩팥의 유일한 아군인 칼륨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악마처럼 취급하는 그 순간 우리는 콩팥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됩니다. 콩팥 관리는 이처럼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영리하게 균형을 맞추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길고 어쩌면 조금은 힘든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지금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단백질을 조절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고 식후에 걷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숙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복잡한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혔던 물길을 트는 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콩팥은 끈적한 피와 높은 압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마치 온갖 쓰레기와 흙더미에 막혀버린 작은 시냇물처럼 말입니다. 그 시냇물이 숨이 막혀 살려달라고 외치는 신호가 바로 아침의 부종이었고 소변의 거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이 시냇물을 되돌리기 위해 거대한 댐을 쌓거나 물줄기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물길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돌멩이 하나, 짠 국물을 걷어내고 물살을 방해하던 쓰레기, 과도한 단백질을 치워주며 물길 옆에 작은 나무, 식후 걷기를 심어 흙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게 돕는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들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콩팥 수치를 기적처럼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약은 마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참아내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걷어내는 순간 막혔던 시냇물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콩팥의 필터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절이 김 선생님이 투석의 문턱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가진 특별한 비법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오늘 딱 한 끼를 참아내는 그 작은 실천을 3개월간 묵묵히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